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창규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 회계원리 첫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회계원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목차를 좀 펴놓으세요. 교재는 목차를 펴놓으시고. 그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왜 지금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하는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자격시험을 생각하고 듣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시험에 회계 원리가 필요한 그 회계학이라는 게 출제되는 시험이 공인회계사 시험이 대표적이고 세무사 시험, 보험, 계리인, 간평사, 799 공무원 시험도 있고 다양해요 아주. 그래서 회계학이 나오는 시험은 많은데 그런 어떤 회계학이 출제되는 시험에 가장 그래도 회계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이 되는 게 우리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 중에 자기가 학교에서 회계원리나 중급회계를 듣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좀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좀 수업을 듣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저기 교양이라고 썼는데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우리가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한 달 동안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 적어 놓으세요. 회계학의 체계라고. 그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과목 중에 이 회계자 들어가는 과목이 한 이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적어 놓으시고 재무회계는 다시 쪼개져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 중급회계라는 과목이 있고 고급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과목이 지금 회계원리라는 과목이에요. 요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원리에서 뭘 배울 거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회계원리에서 뭘 배울 거냐. 회계원리는요.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회계원리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회계학의 입문 과정이라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건 적어 놓으시라 그랬어요.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배워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재무제표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일단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책에 보면요. 단식부기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복식부기예요. 단식부기가 아니라. 그래서 단식이 뭔지 복식이 뭔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정말인지 목차를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교재 목차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적으셨으면 교재 목차를 보시면 일부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1장에 복식부기 원리라고 되어 있죠.
그 복식부기 원리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다, 칠판에다 적어 놓은 거. 복식부기. 제 1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1장 할 거예요. 넘기시면 제 2장이 복식부기 원리 두 번째라고 해서 1장과 2장이 복식부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할 거고 내일 2장 할 거고 뭐 이렇게 진도 나갈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분이 있겠죠. 분명히. 차변, 대변. 오늘 처음 듣는다 나는. 근데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언젠가 한 번은 차변, 대변은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차변, 대변을 나는 처음 듣는다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차변, 대변을 처음 들으면 정말로 회계학을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그래서 회계학을 내가 정말로 처음 한다. 회계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은 그 1장과 2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 1장과 2장을. 그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가요. 저희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보는 회계원리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근데 뭐 이렇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보는 이유는 이 책이 회계학을 입문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썼다. 좀 이해하기가 좋다. 뭐 연습 문제가 괜찮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 중에서도 이 1,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회계학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회계란 무엇이냐, 뭐 해가지고 회계의 정의, 뭐 분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분한 얘기부터 해버리면 회계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이 복식부기 원리라는 걸 먼저 체계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이 회계학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식부기가 우리의 기초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이 교재에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러분은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계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 1장과 2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할게요. 3장을 보시면 재무회계와 회계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 회계의 정의라든지 뭐 분류가 나오는데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넘기시고요. 제 4장에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그 재무제표라는 게 여기 재무제표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 2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책에 대차대조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밑에 제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있죠. 그게 두 번째예요. 제 4절에 보시면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있죠. 그게 세 번째. 현금흐름표가 네 번째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재무제표예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제 5장에 보시면 상품매매거래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상품매매거래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기업 중에 상기업이라는 데 아실 거고요. 제조기업이라는 데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상기업일 것 같아요. 제조기업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회사들 대부분이 제조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회사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오비맥주, 하이트맥주 이런 회사들 뭐 기억나시면 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죠. 제조기업에서 파는 물건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제품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에서 파는 물건은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기업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또는 뭐 마그넷이라는 데 가봤죠? 그럼 대형 할인점, 편의점 같은데 좀 옷가게들 있잖아요. 옷 파는데 다 상기업이에요. 상기업.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걸 우리가 상기업 이렇게 얘기해요. 상품 매매업. 거기서 파는 걸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 삼성전자에서 만든 전자제품, 반도체 그런 걸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기업과 제조기업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 처음 공부할 때 얘네 둘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회계 원리에선 얘밖에 안 해요. 상기업, 제조기업을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상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뭐가 배워요? 거기 보니까 상품 매매 거래, 얘네들의 거래 이거를 좀 배우는 거예요. 5장. 6장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 돼 있고 7장은 채권 채무라고 돼 있고요. 8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예금하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돼 있죠. 9장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10장은 자본, 11장은 투자자산 고정부채, 11장까지
그 11장까지 제목을 쭉 읽었는데요. 제가 쭉 읽는 과정에서 이것들 들어봤다, 이거 뭔지 알겠다라는 분들은 이게 회계 공부 처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분이죠. 그 쭉 읽어본 제목이 뭐냐면은 아까 봤던 이 재무제표 중에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 그 대차 대조표의 구성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았을 거고 몰랐으면 그 나중에 배워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11장까지는 뭘 배우는 거냐면 대차 대조표의 구성 요소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배워가는 거예요. 11장까지. 12장 보시면 수익과 비용이라고 돼 있죠. 거긴 뭐냐면은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 나중에 배우시면 손익계산서.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는 거고요. 13장의 오류 수정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할게요. 넘기시고 14장의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잖아요.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이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그 14장이 종합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원리의 종합문제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한 달 동안 배운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게 그 1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9월 달이죠. 9월. 우리 월화반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일이죠.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다음 주가 9월 8일인가요? 그다음에 9월 15일인가? 맞아요? 9월 22일, 9월 23, 9월 16, 9월 24, 그 다음 10월 달이겠네? 며칠이에요 혹시? 이 다음 주 월요일이?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 9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달 강의가요. 9월 8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요때 있죠, 목요일 날. 그래서 요때 강의가 없어요. 요때 한 주 강의가 펴요. 그래서 월화반은 원래 월화가 다 들어가고요. 수요일이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2번 들어갔는데 개강하는 주하고요. 여기 다다음 주일이 2번. 그래서 우리가 총 10회 강의하는 거예요. 8회 강의가 아니고.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3번 하고요. 다음 주에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에 2번 하고 3번 하고 2번 하고 이게 종강이에요. 확인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요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요 날 9월 30일 날. 요 9월 30일 날 이거예요. 지금 그 14장. 그 마지막 날 그 14장을 할 거거든요. 요 날 9월 30일 날. 한참 남은 거 같죠? 9월 30일이. 금방 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이 14장 문제를 같이 저랑 풀었는데 잘 되더라 나는 14장 연습 문제가. 그러면 이제 하산하면 돼요. 회계원리에서 하산하고 중급회계. 그 다음 단계 뭐 중급회계라든지 원가관리회계 뭐 이런 진도를 나가시면 되는 거고 14장을 풀어봤더니 옛날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 내가 뭘 했었는지 한 달 동안. 그리고 다시 책을 들춰봐야 되더라. 뭐 이렇게 되면 좀 복습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성하시고 회계원리를 좀 더 열심히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나 원가관리회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고 나중에 꼭 얘기할 거거든요. 마지막 날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종합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요. 15장에 보시면 현금흐름표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재무제표 중에 하나 다른 거죠. 현금흐름표.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회계원리할 때는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중급회계 때 자세히 하고요. 여러분 회계원리할 때는 간단하게 현금흐름표가 뭔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계원리가 끝나요. 15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회 강의하는데 총 15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5장씩을 나가야 진도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의 진도가 나갈 거기 때문에 하루를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 진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왔을 때 이게 전번 시간에 했던 걸 모르기 때문에 이어지지도 않고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이날 왔는데 아는 소리를 안 하더라. 모르겠더라. 그 다음 날 오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안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음 달부터 하지 하고 10월 달로 또 이렇게 넘어가요. 회계원리를.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회계원리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하루라도 빠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요. 하루라도 한 달 동안은 빠지지 말고 다 들어야 진도를 잘 쫓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재무회계가 뭔지
관리회계가 뭔지, 원가회계가 뭔지, 세무회계가 뭔지 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회계원리인데 이 과목들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첫 시간에 항상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적어놓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그래요. 뭐 필요하신 분은 적으시고 그냥 여러분 이해시켜드리려고 드는 예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그만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호프집을 종로에다가 차리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호프집을 종로에다 한번 차리려고 한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끔. 왜냐하면 호프집 하려면 건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건물이 필요하려면 일단 건물을 구입하든지 남의 건물을 빌리려고 하든지 다 뭐가 먼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그래서 멋있게 얘기하면 자본이고 자본.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호프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버지한테 현금 3억을 그냥 받았어요. 너 사업해보라고 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렇게 출자자가 출자하게 된 금액을 보통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 시간이니까 잘 몰라도 지금 넘어가세요, 그냥.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래서 갑이 3억이란 돈이 생겼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3억이란 돈이 생겼으면 호프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돈 생겼으니까 건물을 구해봐야죠. 근데 종로에서 이 3억 가지고 건물을 살 수는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남의 건물 빌려야겠죠. 남의 건물 빌리는 거를 임대차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회계학에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임대차 계약 한다고 그러고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누가 집주인이에요? 누가 건물주인? 누가? 임대인이 건물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이 집 빌린 사람인데 임차인이 보통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월세를 얼마 내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주변에서 보죠. 그래서 보증금을 2억 주기로 했어요. 2억. 누구한테? 이 집주인한테. 그러면 갑은 갖고 있던 3억 중에 2억만큼을 집주인한테 줬으니까 1억밖에 안 남겠죠, 돈은. 그 대신 보증금을 낸 게 있으니까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 알죠. 집주인한테 줬던 돈. 그걸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임차 보증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월세를 주고받잖아요. 월세를 주고받을 때 얘가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임대료라고 하고 임대료. 얘가 내는 걸 임차료라고 하겠죠. 근데 주고받는 돈이니까 금액은 똑같겠죠, 당연히. 자기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용어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임대료는 집주인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임차료는 비용으로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고요. 적어 놓으시고요. 이 용어가 다르다는 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을 빌렸어요. 집을 빌린 다음에 집 빌렸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건물 빌렸으면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프집처럼. 그러니까 집기 비품을 좀 사야 되거든요. 비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나중에 다 할게요. 여러분 호프집 가시면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비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억을 투자했어요. 비품에. 그러면 현금이 없잖아요. 제로. 자, 이렇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원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종업원 채용하고 막 이러려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럼 추가적으로 차입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차입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차입할 수 있고 또는 돈 많은 친구나 우리가 이제 멋있게 얘기하면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투자를 받거나 돈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1억을 돈 많은 친구한테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기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멋있는 말로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1억을 빌렸다 이렇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두 개를 하게 되면 현금이 얼마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1억 들어왔으니까 2억이 또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또 원재료 사고 뭐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게 이런 작은 호프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기업도요.
지금 제가 해드린 얘기와 똑같은 논리로 사업을 하거든요.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 잘 생각하시면 기업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갑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 했다 그래요. 거래했다. 이렇게 부를 거니 거래했다. 갑이 거래를 했구나. 뭐 집주인하고 집 빌리는 계약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비품도 구입했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했고 뭐 그러면서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 공부할 거 아니에요. 회계 원리. 이 회계 원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런 갑이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장부 기록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장부 기록. 장부 기록을 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장부 기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거래를 했을 때 장부 기록을 할 거냐? 그럼 당연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주변에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장부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부 기록한다는 사실은 뭐 물어보나 마나인데 문제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왜? 왜 장부 기록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장부 기록을 하긴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놀기 싫어서 하진 않을 거고 뭔가 필요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그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해야 되니까. 회계 원리 하려면.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할 것 같아? 왜 할 것 같아? 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관리 목적, 멋있게 얘기했을 때 경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가 굴러가고 있고 뭐가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벌었고 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관리를 하려면 또는 경영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뭔가 자료가 나오는 거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나 경영을 하려면 기록해야겠구나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또 있거든요. 세무 목적으로도 해야 된다. 이 세무 목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부가세 내는 거 들어봤어요?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개인 사업하면 사업소득세 내야 되고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내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세법 할 때 배워요. 세무회계. 여기다가 세무회계 적어줬으면 같은 과목이 세법인데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나온 김에. 여러분 나중에 다 하실 거니까. 이 세무회계와 세법은 같은 과목이고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상은 얘가 2달 과정이에요. 얘도 2달 과정이고. 회계 원리는 우리가 한 달 해야죠. 한 달. 중급 회계는 2달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고급 회계 한 달이고요. 관리 회계 한 달, 원가 회계 한 달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원 커리큘럼. 그 대학교에서는요. 보통 회계 원리 한 학기 하고요. 중급 회계 2학기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고급 회계 한 학기, 관리 회계 한 학기, 원가 회계 한 학기, 세무 회계 한 학기, 세법 한 학기. 보통 그렇게 하죠. 학교 강의는. 저희는 이제 2달씩 하고 있고. 근데 이 세법이란 과목 나중에 배우시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로소득자, 여러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무슨 세금 내요? 근로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 월급 받으시면 그거 낼 때 뭐도 딸려 나가냐면 주민세라는 것도 나와요. 소득할 주민세. 뭐 그건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이 사람이 월급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자동차 살 때 무슨 세금 내요?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내요. 그다음 돈 더 벌어가지고요.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뭐 내요?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내요. 자동차세. 그 다음에 돈 더 벌어가지고요. 아파트를 샀어요, 이 사람이.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아파트 살 때 뭐네요? 역시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거 내요. 여러분, 이거 첫 시간이라서 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과목이 어떤 것들인지 개념 잡아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건 월급 받는 사람 얘기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 호프집 같은, 당구장 같은 거.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세금 내냐면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에서 번 돈은 사업소득세라는 걸 내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 같은 걸 법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법인 들어봤죠? 법인? 이런 법인들은 법인세라는 걸 내요. 나중에 배우시면 법인세. 그 다음 이거 말고 뭐 상속,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세금은.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다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세금하고요, 한 번쯤은 다 부딪히게 되거든요. 다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부딪히게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금이 왜 생겼을까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세금은 왜 생겼을까? 이런 많은 종류의 세금은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생겼겠죠. 이 세법이란 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세금을?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필요하죠. 정부 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도 구입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들이 있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땅 파서 돈 생기는 게 아니라 세수가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 세수. 그래서 세금으로 수입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민 1인당 세금을 1인당 한 명당 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국민 n분의 1에서 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납부할 어떤 그 소득이 있는 곳에 또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의 종류를 만든 거죠. 이런 세금의 종류를 만들어서 이런 세금들 중에 각각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하고 뭐 절차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 세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세법 배우시면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세법과 세무회계라는 과목은 같은 과목이고요. 세법은 법을 배우는 과목이고 세무회계는 법에서 배운 걸 직접 계산해보는 과목이에요. 세금 계산.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공부할 때는 얘부터 들으시고 그 다음 얘 들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배우시고 얘를 배우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도 호프집은 무슨 세금 내야 돼?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얘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을 내려면 자기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또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세금 계산할 수 있어요? 보니까 기록을 해야 이게 세금 계산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놔야 이거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세금 계산 못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 기록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장부 기록을 모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우는 거예요? 장부 기록하는 방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에 따라서. 회계에서. 이게 필요 없으면 이거 안 배우죠. 그런 걸 안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은 교재 109페이지인가요? 잠깐 펴보세요. 뭐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분 좀 살펴볼 게 있어서 109페이지 펴보세요. 109페이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회계라는 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첫 시간인데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하잖아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할 때요. 요 금융기관이나 친구가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라고 해요. 투자자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근데 이 채권자나 투자자가요. 1억씩을 제가 냈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 1억씩을 내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1억씩 내기 전에는 아버지가 준 돈 3억밖에 없었죠, 얘가. 그럼 얘네들이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전에 이 갑이 운영하는 호프집이 망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건지 또는 재무 상태는 좋은지 뭐 그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갑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거는 갑이 운영하는 호프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갑을 모르거나 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 얘가 호프집 망하든 말든 얘가 장사가 잘 되든 말든 나랑은 관계 없잖아요. 그럼 관심이 없죠, 여기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융기관하고 주주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부터
또는 투자했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호프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겠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래. 이해관계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여기랑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거기 멋있게 얘기했을 때 책에 109페이지에 기업의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할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니까 거기 잠깐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누가 있는지 보세요. 거기 네 번째 줄에 경영자란 사람이 있는데 경영자란 사람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건데 말 안 해도 당연하죠. 관심 있는 게. 그 밑으로 가세요. 주주란 사람이 있는데 현재 또는 미래 투자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갖고 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갖고 있다. 그 사람이 뭐예요? 현재 투자자죠. 현재 얘 주주니까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 미래 투자자라고 써있죠, 책에. 가로쳐가지고 미래 투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여유자금 있는데 내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볼까?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사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하는 사람이 미래 투자자인데 미래 투자자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해되죠? 그게? 그 밑으로 가세요. 채권자란 게 있어요. 채권자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채권자들 중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채권단들이 어디냐면 SK, SK 글로벌, 또 요즘에 또 뭐 SK 해운도 뭐 또 했다고 뭐 나왔죠. 그러니까 SK 관련된 채권자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 망할지 말지. 그 밑으로 가시면 정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심 있는 게 세금 걷어들여야 되는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런 데고요. 뭐 그 이외에도 있어요. 읽어보시고 종업원과 노동조합도 있는데 그건 뭐 관심 있겠죠. 종업원들도 자기 회사니까. 넘기세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업의 이해관계자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 이렇게 부른대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 정의라고 되어 7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만 얘기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나 유용한 경제 정보를 식별층적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뭐에 직면해 있다고 써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대. 어떤 거냐면 얘는 뭐예요?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빌려준 돈을 회수할 거냐 말 거냐, 이자율은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겠죠. 얘는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결정 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의사결정 내리려면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한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 근데 그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얘들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나중에 멋있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실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나와요. 기업 실체라고. 그럼 이 기업 실체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 얘네들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해서 제공해 주는 게 뭐래요?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다시 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회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알고 싶어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주는 거다? 전달해 주는 게 회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회계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이 얘기를 첫 시간에 한 이유는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요. 회계정보 이용자를 크게 두 가지로 쪼개놨어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업의 내부에 있는 경영자하고 이렇게 쪼개진대요. 그 밑에 밑줄 칠게요. 113페이지 거의 두 번째 줄. 재무회계는 밑줄 쳐놓으세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그 밑에 문단 보세요.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로서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나중에 다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읽어봤더니요. 재무회계라는 거하고 관리회계가 좀 구분이 돼요. 얘는 뭐래요? 보니까 재무회계라는 건 기업의 밖에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주나 채권자. 그런 사람들한테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이 재무회계래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뭐래요? 그 내부엔 누구요? 경영자. 그 기업 경영하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관리회계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배울 거예요? 이 중에서? 재무회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회계원리예요. 중급회계가 다음 단계고 나중에 이 관계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회계원리를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는 게 뭐다?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정보 제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배울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뭐 그런 생각 하시고 됐죠? 넘기시면 114페이지 회계학의 체계라고 해서 표 3-1번에 나오죠. 그 보시면 칠판에 적어놓은 게 나와요.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표 3-1번에 114페이지 보셨죠? 그 밑으로 가시니까 표 3-2번이 있어요. 재무회계 관리의 관계. 걔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중간에 보니까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써있죠. 중간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원가 회계라고. 거기다 원가 회계라고 적으세요. 원가 회계. 그럼 이제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 원가 회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제조기업들이 하는 걸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제조기업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보시면 자동차 만들잖아요. 그래서 에쿠스를 만든다. 에쿠스란 자동차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갈 거고 조립하려면 인건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원가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집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집계는 할 수 있는데 집계를 한 다음에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에쿠스 한 대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이걸 알아야죠. 한 대 만드는데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뭘 결정할 수 있어요.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회사의 모든 회계와 관련된 정보가 되는 거지. 자동차 회사에서 원가 계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기업이라는 회사들은 이 원가 계산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기업들은 반드시 제품의 원가 계산 해줘야 돼요. 상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사오기 때문에. 아니 뭐 내가 이마트 하고 있다. 그 물건 이 책상 사왔다. 아니 의자도 파니까 의자 사왔다. 의자 하나에 10만 원에 샀으면 10만 원짜리 아니에요.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런 제조기업들은 원가 계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원리 할 때 지금 아까 주로 어떤 기업 한다 그랬죠? 둘 중에? 상기업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이유가 제조기업을 하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원가 회계를. 근데 원가 회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회계원리 할 때는 주로 상기업을 하는 거예요. 중급 회계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상기업 하고 제조기업은 나중에 원가 회계 때 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다 했어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라서 재무회계가 뭔지 관리회계가 뭔지 원가 세무 잠깐 얘기해 드린 거고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회계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 재무회계에 속하는 거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아까 장부 기록을 왜 하냐 이 얘기했을 때 관리 목적이 있고 세무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더 생겨요. 뭐가 있냐면 보고 목적이라는 게 생겨요. 보고 목적. 이 보고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뭐 알려줘야 된다면서요. 주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뭐예요? 주주총회라는 거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럼 주주총회 날 그 회사 주주들한테 그 회사 경영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보고할 수 있어요?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뭐 보고할 자료가. 그럼 자료가 있으려면 뭐 했어야 돼요? 이 회사가? 기록했어야죠. 기록. 그 회사가 1년 동안 거래했을 때 기록을 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보고할 게 있는 거지. 기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함에 있어서 기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것도 체계적인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복식북이라는 방법을 한 달 동안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첫 시간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 좀 하시고, 보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회계에서. 알려준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 정도 하시고. 어디 보시냐면은 1장으로 가요. 1장으로 가서, 첫 시간이라서 회계학 공부하는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진도 나갈 거예요. 교재 진도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책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게 진도 나갈 거고요. 수업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 수업 시간이 6시 40분부터인데, 2번 쉴 거거든요. 7시 50분 중에 한 번 쉴 거고요. 8시부터 9시까지 한 번 할 거고,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해서 2번 쉬고 10분씩 쉴 거니까요. 1시간에 한 번씩 쉬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것도 지워도 되죠. 그럼 이제 회계라는 게 뭔지는 대충 아셨죠? 회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회계하기 어렵다고 해요, 저한테. 저도 그랬었고, 처음에. 제가 다녔던 대학에, 저는 경영학과 졸업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가 있었어요, 수업이. 굉장히 심한 거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시죠? 회계원리. 왜냐면은 1학년 1학기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학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수업을 받을까? 고등학교 때는 강의실에서 이게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들었는데 대학교 생각하면 저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야외 수업도 생각나고 잔디밭에서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배들 얘기 들으면 주로 휴가 간다고도 얘기하고 요즘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뭐 휴강도 많이 하고 뭐 미팅하러 나가고 뭐 이런 어떤 낭만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을 가는데 1학년 1학기 때 딱 가자마자 갑자기 칠판에다가 뭐 모르는 얘기를 막 쓰잖아요. 차변 대변 얘기 쓰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럼 자기 혼자 당황하고 책 봐도 모르겠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냥 너 다 알지? 책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 저도 1학년 1학기 때 처음 들으니까 저희 친구들이 절반은 F를 맞았어요. 절반 F. 절반이 통과. 나머지 통과. 통과하는데 만족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 때 그랬는데 이 F 맞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나 이 회계가 적성이 아니구나. 이 회계 아주 싫다. 그래가지고 이 경영학과를 졸업하려면 회계자 들어가는 게 꽤 있잖아.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그러니까 저 회계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피하고 졸업할까 그걸 고민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걸 피하고 졸업해요. 이 F 맞은 친구들.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통과된 친구들은 내가 회계가 적성이구나. 회계가 할만하구나. 그래서 회계자 들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듣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듣다가 궁극적으로 CPA까지 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 제 동기들이 CPA가 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닌 회계원리가 사람의 인생의 희비를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CPA 되고 이렇게. 정말로 별게 아니거든요. 회계원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때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후배들도 그렇고. 나 회계가 적성이 아니야. 적성이 아니라서 못하겠어. 내 적성이 아니야. 이러는데 절대로 적성이라는 건 없어요. 이 회계학, 경영학에서. 하면 다 돼요. 왜냐하면 이 회계학도 그렇지만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이냐면 실천학문이라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순수한 이론만 연구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학문으로 발전시켜 볼까 이러면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과목이지 절대로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기업 실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도 그렇고 생산관리도 그렇고 재무관리도 그렇고 우리가 배우는 회계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기업 실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니까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보니까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경험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경험.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과목은 모든 과목들이 경험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직접 해보는 거. 해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장사해보니까 마케팅, 광고 잘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아, 장사하다 보니까 기록을 잘해야겠구나.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록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경험이 없었잖아요. 이 학생들이. 게다가 동기부여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이 F 맞은 친구들 있잖아요. 후배들. 그렇게 회계 싫어하던 이제 후배들이 CPA 안 되니까 이제 직장 취직할 거 아닙니까? 직장에 취직하면 금융기관에 간 친구들도 있지만 일반 제조기업에 간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제조기업에 간 친구들이 희한하게도 이 회계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런데 이 회계 싫어했던 사람들이 꼭 경리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경리, 뭐 재경, 뭐 회계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학과 졸업했으니까 너 그래도 네가 낫겠지. 그래가지고 경리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표 쓰고 나온 친구들도 꽤 있고 어떤 친구들은 버틴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뭐 2, 3년 지난 다음에 결혼식장 같은 데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뭐 살던 얘기. 근데 예전에 그렇게 회계가 적성이 아니야. 나 회계 못해. 막 그러던 분이 그런 친구가 아니 만나니까 이제 회계를 잘하는 거예요. 뭐 저보다 훨씬 실무적인 얘기도 잘 알고 있고 뭐 장부 기록은 나보다 더 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적성이 아니거나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했던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요. 당장 자기가 경리과에서 근무하는데 이걸 못하면요. 대차를 못 맞추면요. 퇴근을 못하죠. 퇴근을.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 가고 싶은데 가려면 알아야 가잖아요. 이거 뭔가 맞추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 봐야죠. 아니면 모르면 학원이라도 가야 되고 아니면 윗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밤새서 연구해서 하든지 뭔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막 하거든요. 하다 보면 되는 거고. 대학 다닐 때는 회계 원리 들었는데 중간고사 잘 못 봤어요. 어차피 기말고사 잘 봐봐야 학점 잘 안 나오겠다. 포기하자. 포기하면 F 맞고 다음에 어떻게 대충 한번 떼워서 통과하자. 대충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자기가 CPA 할 거 아니면 대충 하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 회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경험만 하면 다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직접 경험하면 돼요. 회사 가서요. 경리과 가서 한 3년 동안 맞으면서 배우면 다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경리과 가서 배울 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경리과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직접 경험 못하니까 그래 간접 경험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간접 경험. 간접적으로 회계가 뭔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책에 보시면 예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실 거고요. 연습 문제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회계자 들어가는 과목들을 공부할 때 이 예제와 연습 문제는 항상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못 해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기록을 해봐야 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을 잘하고 싶으면 예제와 연습 문제를 부단히 풀어봐야 돼. 부단히. 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회계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회계는 손으로 공부하는 거지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의 실력은 연습장의 두께에 비례한다. 얼마나 써가면서 공부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연습장 갖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부단히 풀면서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계를 잘할 수 있고 경험을 잘해야지만 잘할 수 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회계학 공부하고 할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예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요.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잘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처음엔 이런 마음을 다 먹겠죠. 9월 초니까 내가 이번 달에 한번 회계 원리를 좀 해보겠다 마음 먹고 와가지고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야지. 처음에 초심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무너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이 예습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 오늘 예습한 사람 거의 없을 거고 그러면 예습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오잖아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전체적인 얘기하고 하니까 들을만 하고 좀 어려운 얘기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할 거거든요. 내일 좀 어렵지.
그러니까 들을만 하니까 됐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고 다음날 그냥 또 오죠. 그럼 내일은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모르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수업 시간이 계속 10번 동안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죠. 내가 정말 이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고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되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요. 수업 시간에 집에 가서 빨리 책 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복습해 보시면 알지만 복습은 2배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진도 나간 거에 한 2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복습이 체계적으로 되지. 그 이상이에요. 최소한 2배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복습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수업 듣다 보면 오늘 저녁에 가서 복습 못하겠죠. 자야 되니까. 내일 오기 전까지 봐야 되는데 또 6시 40분에 급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복습 못하고 내일 또 자고 그럼 수요일 다 또 오고 그럼 이제 어디 주말에 해야겠구나.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일 생기면 못하잖아요. 추석 연휴 때 해야겠다. 추석 연휴 때 하는데 또 마음처럼 안 되죠 이게? 그럼 한 주를 놀고 나니까 새 마음이 들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처음부터인데 진도는 나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기억도 안 나는데 나가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오게 되고 10월 달에 하자. 뭐 이런 마음을 또 먹게 되고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수업 많이 들은 사람들의 노하우예요. 여러분 3시간 반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번 쉴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겨워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딴 생각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예습이라는 게 어떤 식의 예습이냐면은 우리가 진도 나갈 걸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책을 한번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도대체 써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분명히 이해가 100% 다 안 되진 않거든요.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쉽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수업 시간 나가는 동안 자기가 그 부분만큼은 혼자 책을 읽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돼 있잖아요. 내가 혼자 책 읽어봤을 때 모르겠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이렇게 뭐 하는지 듣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할 때는 좀 편하게 듣다가 모르는 거 할 때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강약 조절을 좀 해야 이해도 더 잘 되고요.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수업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습이 다 이해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는 알고 좀 오라는 얘기예요. 책을 읽어봐서 어느 부분을 잘 모르겠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 수업 들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 몰랐던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습할 때 이해 못해요. 수업 시간에 막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해 못하면 집에 가서 혼자 책 봐도 그 이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시간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업 시간 끝나고 그래도 질문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집에 가야지만 복습이 되는 거지. 막힌 데서 계속 막히는데 어떻게 진도가 나가요? 못 나가요. 계속 책만 보고 지겹고 졸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노트를 꼭 가지고 다니는 연습장, 그 다음에 계산기 이 2개를 갖고 다니는 더하기 빼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풀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매달 하기 때문에 전 다 알아요. 다. 제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풀어보고 저랑 맞춰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야죠. 왜 틀렸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집에 가야지만 복습을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습은요 반드시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 복습을 눈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책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하면은 나중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자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를 보고 나오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얘 책에서 봤던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와요. 왜냐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거든요. 이건 여러분 느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 회계라는 건 직접 풀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못 풀어요.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손으로.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공부해야 돼. 손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교양은 편하게 들으시고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괜찮고 이런 게 교양인데 저 자격시험 목표란 자기 어떤 시험 볼 거다. 대학교에서라도 중간고사 볼 거다. 기말고사 볼 거다. 저런 거 시험 볼 거면 반드시 손으로 공부해야지만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됐죠?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제 질문할 게 꽤 많을 텐데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오프라인으로 오시거나 온라인이 있는데 제가 요즘 바빠서 온라인 답변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저기 책에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상담실이 있어서 거기다 상담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웅지세무대학 대학교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 뭐 해서 거의 답변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수업 들을 거 아닙니까? 수업 들을 때 하세요. 수업 들을 때 강의 시간 30분 전에 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도 바로 도망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 밑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요 4층에 없고요. 3층에 가시면 저희 쉬는 데가 있어요. 3층 또는 2층. 거기에 있을 거니까 글로 오셔서 질문을 꼭 하세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전후로. 그래서 꼭 질문하셔서 이해하시고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게 나중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수업 다 듣고 질문하실 거면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특별히 이 회계사 쪽에 관심이 많다. 다른 거 말고요. 회계사 또는 세무사. 이 회계사 쪽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이 궁금하다. 나 공부하는 계획 좀 알고 싶다. 또는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뭐 기출문제를 좀 구하고 싶다. 뭐 이 회계사 쪽에 저희가 회계사 만들기라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도 이 자료는 다 있어요. 합격수기도 있고, 이 공부하는 방법론도 다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또는 카페는 다음 카페에 만들어 놨거든요. 다음 카페에 가시면 회계사 만들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회계사 만들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시면 각종 자료들도 있고요. 의견 공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가서 활용하세요. 가시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제 합격 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한 14장에 걸쳐서 써놨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첫 시간이라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넘어가시고 1장에 1절 보세요. 거기 기업경영과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잠깐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 계속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1절에 기업경영과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북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보세요. 세 번째 문단 거기 밑줄을 좀 치시면서 읽어보세요. 북이란에서 뭐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칠판에 적는 걸 거기 맨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두 줄. 북이란 게 뭐고 회계란 게 뭔지 별거 아니거든요. 북이라는 것은 장부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북이라고 해요. 회계라는 건요. 장부 기입하고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플러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용한 정보 제공.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를 배울 건데 한 달 동안 이 북이라는 게 이거예요. 요거 북이, 장부 기입. 별거 아니죠? 북이. 근데 이 북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만 북이가 커요, 회계가 커요, 보니까. 회계가 크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회계가 큰데 그럼 한 달 동안 누가 친구가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나 요즘에 북이 배우러 다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회계 배우러 다녀, 회계. 우리 회계가 더 큰 거거든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배워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저거만 놓으시면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대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단식 부기에 밑줄 좀 치세요. 단식 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 일정한 원리나 원칙이 없이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파악해서 기록 계산하는 방법이다. 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현금 출납부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조금 이따 이 단식부기 한번 해볼 거예요. 현금 출납부 만들어 볼 거예요. 단식부기. 현금 출납부라고 적으세요. 넘기시고요.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복식부기는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 계산상의 오류나 탈루를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동적 검증 기능을 가진 완전한 기록 계산 방법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복식부기 배울 거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뭐 지금 거의 정의만 밑줄 쳐놓은 거고요. 조금 있다가 다 설명할 거니까 지금 밑줄만 쳐놓으세요. 복식부기. 우리는 단식부기 안 할 거고요. 복식부기 할 건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예제가 있거든요. 그때 풀어볼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 측정과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